안녕하세요. 크리퍼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킨 게임 2단계가 시작이 됐다.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어갈 때마다 시간당 2천만 달러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다. 7만에서 8만 달러 구간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팔더라, 탈출 기회로 여기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의 랠리가 나올 때마다 그냥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서 7만 달러 넘으면 숏을 치고 있는 또는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제가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 2월 달 저점을 여전히 밑으로도 아니고요. 위로도 뚫지 못하는 그런 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의 참여가 늘어났지만 개인들은 계속 이제 이탈하더라. 뭐 어떤 사람은 그 역사상 처음으로 기관이 불장에 있고 개인은 이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클일 수 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지금 불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을 수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기관들만 잔뜩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도 이달 초에 비트코인 1개 미만의 바이낸스 유입량이 9년 만에 최저치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뭐 미카엘 반데르포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매달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물가 높은 거 봐라. 지금 기름값이 지금 이렇게 높아졌는데 뭐 코인 투자는 무슨 코인 투자냐.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기관 주도로 이어질 것 같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저도 이미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하는 게 뭐 꼭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상승장이 결국 시작되거든요. 저는 어쩌면 거의 지금 시작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 되는 그 거의 뭐 바닥 부근이라 보거든요. 지금 코인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계속 기관들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 삭스나 뭐 블락락이나 개인들보다는 아무래도 기관들, 큰 손들을 이제 고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자체 브랜드로도 비트코인 런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이미 부자인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지금 눈을 뜨고 심지어 그 베이비 부머들도 세대들도 지금 ETF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어르신들도 비트코인 지금 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요, 이 투심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바닥권은 그런 자산은 없거든요. 영원히 꼭지만 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파도를 치지 않습니까? 투심이라는 게 한번 뒤집히면요. 그러면 가장 크게 이익을 볼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지금 뭐 다 끝났다. 거의 다 빠져나갔다. 지금 남은 건 이제 뭐 코인은 비트도 지금 사기라라는 얘기가 진짜로 나옵니다. 뭐 퀀텀 컴퓨터 이 얘기도 제가 앞으로 5년 이상 이게 나올 거라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샀던 기관 혹은 개인들은 저는 위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미 들으셔서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정확히는 이더리움 망 위에 있는 폴카닷 있죠. 그 폴카닷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갑자기 무단으로 찍어내서 대규모로 매도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부서뜨린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망과 이제 다른 쪽 망이 서로 이제 연결고리 이제 브릿지가 있거든요. 폴카닷의 브릿지 취약점 노출. 약한 고리를 그냥 뚫어버려서 이제 거기를 이제 뭐 일종의 해킹이라고도 보실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을 누가 탈출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의 폴카다 유동성이 근데 별로 없더라. 그래서 사고 규모 대비했을 때 지금 10억 개를 무단 발행해서 이걸 다 덤핑을 시켰거든요. 근데 폴카다 가격이 한 3.7% 정도 내렸더라. 이게 굉장히 큰 악재가 맞거든요. 누가 이게 막 그냥
코인을 막 그냥 무단 발행 및 덤핑은 이거 큰 사고가 맞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관세 폭탄 작년부터 나왔고 지금 이제 최악의 어떤 뭐 해킹이라고 하는 게 나와도 지금 해당 코인이 3.7%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기준에는 코스톨라니 책 보셔도 이게 나와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보인다. 왜?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악재가 아무리 나와도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구간이 실은 있더라. 이건 뭐 주식, 뭐 코인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이것을 그냥 바닥 부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게 상승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한 상황에서 이런 사고 터지면 최소 수십 퍼센트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반대로 나중에,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호재들이 막 빵빵 터져 나와도 가격이 더 이상 못 올라준다. 주식으로 치면 기업 실적이 막 그냥 그 엄청난 기업 실적이 막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안 오른다. 주가가 안 오른다. 이거는 조금 이제 경고가 되겠죠. 꼭지 부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XRP, 리플 코인이죠. XRP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퍼드는 이제 그 불안, 공포, 이제 불확실성, 의심, 이 수치가 SS 상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하더라. 한마디로 투심이 지금 되게 안 좋던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가 아니고 최근 2년 내에 봤을 때 한 세 번째로 높다. 그러니까 퍼드가 높다는 것은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비관적인 댓글이 많을 때 반등이 한 번씩 나올 확률이 더 높더라. 그래서 암호화폐의 가격은 대중들의 기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데 그럼 이제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런 얘기죠. 지난 9개월 동안 63% 하락한 XRP를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러한 시장의 약세 심리를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 XRP가요. 그렇게 작은 코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탑5 안에 항상 지금 한 3인가 4인가 할 텐데요. 63%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다른 코인들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뭐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아는데 쉽지 않죠. 심지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요, 제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 그냥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이 현재 중심형으로 보니까 과거를, 미래를 생각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XRP를요, 제 동생이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500원, 600원, 700원, 500원, 600원, 700원 이렇게 몇 년을 갔습니다. 그때 XRP를 지금보다 더 길었어요. 훨씬 길었죠. 그때 이 XRP를 꾸준히 샀다. 뭐 소송도 여전히 뭐 소송이 5년이었는데 그때 꾸준히 샀던 사람들은요. 지금 2,000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3배가 넘습니다. 수익률로 치면 200%가 넘어요. 이게 지루할 때 꾸준히 산 사람들의 저는 엄청난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많으면 뭐 당연히 10배도 넘었겠죠.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 맞죠? 근데 선택입니다. 또 1년, 2년 지나서 나중에 지금을 딱 돌이켜보면 2,000원이 깨졌던 시절이 있었더라. 진짜로? 실화야? 라고 저는 할 날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그러면 무조건 물린 코인은 기다리기만 하면 다 오르는 거냐? 저는 이제는 제가 조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단언컨대 노입니다. 아무거나 들고 기우제 들이면 다 올라가는 시기는 2017년, 아무리 길게 봐도 2021년. 그 이후로는 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DWF 랩스 설립자 안드레이 그라체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켓메이커, 이제 좀 사자 느낌이 솔직히 많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뼈를 때려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부분 오래된 코인들은 다시 최고점을 못 갈 것이다.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이 이유가 제 뇌리에 탁 박혔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변했지만 이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심이 중요하다. 시장이 변했으면
당연히 코인들도 혁신을 해서 그 수요를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관심이 중요한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숫자도 너무 많고. 그렇죠. 이전이랑 지금 뭐 코인 개수가 뭐 4천만 개인가요? 몇 천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관심을 받겠습니까? 밈 코인만 해도 몇백 개 될 겁니다. Attention is everything.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관심을 끌지 못하면 죽는다. 지금 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확정된 미래가 뭐겠습니까? AI죠. AI 에이전트. 뭐 이제 곧 닥칠 미래 아닙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미 쓰고 있어요. ETF가 미국 시장에서 승인을 받냐 못 받냐. 지수로 만들어서 ETF에 넣냐 못 넣냐.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뭐 커버드 콜, 뭐 배당금 주는 뭐 여러 가지 상품들, 또 자산 토크나 이런 것들 이제 확정적인 미래가 맞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준비가 이미 끝났냐를 보셔야 돼요. 코인 지금 그 투자하실 때 이것들을 당연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뭐 가능성이 아니고 이미 준비가 됐느냐. 또 한 가지를 추가하면 이미 큰 글로벌 대형 기관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았냐라고 보셔야 돼요. 받을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에요. 왜? 코인 널렸다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치열하고 많아요. 그러면 검증이 끝나고 아주 특출난 친구들한테도 눈빛이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ETF 지금 살 게 많은데 저 밑에 있는 코인까지 과연 기관들이 이게 미래가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선택을 해줄 것이냐. 매우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 관심을 받을 것이냐가 이제는 아니에요. 무조건 증명이 끝나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마이너스 코인들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특히 알트코인들 그렇잖아요. 근데 다 물을 주지 않아요. 뭐냐면 선별적으로 이 코인은 ETF가 됐거나 ETF가 될 코인이죠. 그 코인들 위주로만 저는 바이더 디브라 4대 천왕 당연하고 그 나머지도 될 코인 위주로 선별적 뭐 돈이 뭐 우리가 뭐 무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뼈아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픈 손가락을 동정을 저는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아픈 손가락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물을 타는데 우리가 돈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별하셔야 되고 현재 관점에서 냉정히 멜롬 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 코인 위주로 지금도 이제 꾸준히 그러니까 4대 천왕 잘 모르면 그냥 비트만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이제 선별적으로 이미 선택을 받은 코인 위주로 꾸준히 쌓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스틴 성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지금 서로 뭐 법적 소송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한마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저스틴 선의 지갑 중 하나를 그냥 frozen, 그러니까 얼려버린 거예요. 블랙리스트 처리해서 이거를 동결시킨 겁니다. 근데 그 주소를 원래는 자산 압류는 이제 여러 그 투표가 필요하거든요. 멀티시그라고 해서 여러 명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동결은 그냥 한 명이 자기 지갑을 동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스틴 선 입장에서는 좀 안 그래도 코인이요. 거의 마이너스 90%가 빠졌거든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큰 손인데 지갑을 얼려버린 거, 뭐 어떤 뭐 사전 이렇게 뭐 통보 없이 얼려버리니까 저스틴 선이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탈중앙 거버넌스는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이 한 익명의 계중에 집중이 돼 있더라. 탈중앙성 금융의 자유를 표방하던데 이거 지금 장난하니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죠. 지금 서로 좀 굉장히 살벌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비트 텐서라고 했죠. AI 쪽의 대장주. 제가 예전에 이 단점을 얘기 드렸을 때 핵 중앙화 논란이 있더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I의 탈중앙화 좋죠. 레이어 위에다가 서로 뭐 서브넷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AI가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큰으로 보상을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럼 누가 심사를 하냐 이거죠. 비트 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심사위원이 누군지 참여하는 누가 그 노드로 이 핵 중앙화 논란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초기 핵심 멤버이자 투자자가 전량 코인을 팔고 실은 떠나가 버렸었거든요. 사실은 비탈릭도 2026년은 이더리움 다시 우리가 탈중앙화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탈릭이 지금 그 이더리움 로드맵이 있습니다. 더 스커지라고 하는 그 단계, 여러 단계 중에 하나. 이걸 통해서 중앙화 위험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만큼 가만히 있으면 중앙화 쪽으로 가는 거죠. 통제적인 방향.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세력들 간의 타협. 이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우리가 지금 그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이제 혁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인데 그쪽으로 또 가면 되겠냐? 근데 저의 예상은 완벽한 탈중앙화는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를 이루는 정도에서 저는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뭐 월가가 이미 와서 이제 찜을 한 거죠. 에릭 트럼프가 근데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사실상 대표거든요. 월가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를 얻고 탈중앙화를 위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만들었죠. 근데 뭐 그렇게 탈중앙화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돈보다 강력한 욕망이 권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전 뭐 왕들 보면 돈만 많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정치로 나가시는 경향이 있죠. 권력은 뭘까요? 내 맘대로 거야.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싶은 저는 이것은 가장 강력한 본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화 관련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 지금 신현송 이분이 지금 후보자로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제가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기본적인 성향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최근에 뭐라고 하셨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발행을 하는 상업은행,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예금 토큰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뭐가 좋다? CBDC.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찍어낸 예금 토큰. 요게 더 좋을 것이다. 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리트라고 할수록, 그러니까 엘리트는요, 사회의 어떤 기본 그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의 의견을 고분고분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을까요? 보자겠죠. 지금 CBDC랑 예금 토큰이 되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형태는 다른데요. CBDC는 뭔지 아시고 예금 토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예금 토큰을 은행에서 찍어낸 예금 토큰인데 이게 은행 맘대로 하기보다는 그 밑단의 근거 그 발행하려면 뭐 베이스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담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CBDC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CBDC를 통해서 도매형 CBDC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화폐를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CBDC를 기반으로 은행들은 예금 토큰을 각자 알아서 찍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CBDC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를 내가 통제하겠다. 이 통제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한국은행의 스타일입니다. 근데요, 미국의 그 예금 토큰은 이게 아니에요. 미국은 각자 은행들, JP 모건, 시티뱅크,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민간 은행에서 직접 블록체인 위에다 예금 토큰 찍어내서 그걸로 이제 거래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훨씬 더 중앙화 경향이 지금 되게 강한 거예요. CBDC 거의 공화국을 꿈꾸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BIS 출신입니다. 굉장히 고위직 임원입니다. 신현성 이분이.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죠. 거기에 경제 수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위 임원이었던 분이 CBDC 공화국적으로 방향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분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창용 총재입니까? 이분이 지금 한강 프로젝트부터 지금 이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어요. 자, 좀 더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 지원금 이제 주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코로나 지원금, 지금 이제 그 고유가 지원금 이런 거 너희들 받고 싶지. 그러면 CBDC로 줄 테니까 이걸로 받아서 어디 가서 써. 그리고 3달 내에 안 쓰면 이거 사라져. 이게 CBDC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리고요, 이게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프로그램을 여기다 해서 며칠 지나고 사용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내 돈인데 내 돈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 내 돈인데 은행에서 내 돈을 수시 입출금을 못하는 상황도 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CBDC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IMF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인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 느낌 아시겠죠? BIS나 IMF는 스테이블 코인을 안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CBDC를 좋아해요. 스테이블 코인 장점이 있어. 속도 빠르지. 낮은 거래 비용. 그래서 적절한 규제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심각해. 이거 통화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리고 주요 발행사, 뭐 미국채로 이거 이제 미국에서 엘리트들이 그 질서를 만든 거예요. 항상 미국채, 단기 국채 사야 스테이블 코인 찍을 수 있어. 알지? 이거 이제 강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주요 발행사, 이게 제가 보니까 테더 말하는 것 같거든요. 준비금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다며. 야, 이건 좀 아니지. 우려사항이 있다. 발행사가 위험 자산, 이 비트코인에다가 이걸 담보로 돈을 찍었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지급이나 뭐 데이터 수익 허용 등 대안적인 수익 구조, 뭐 비트코인 뭐 수익을 주는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아주 또 쉽게, 심플하게 이 어투를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IMF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스테이블 코인 막을 순 없지. 근데 마음에 안 드네. 나는 CBDC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요 발행사 뭐 테더 같은데, 야, 준비금으로 비트코인 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 테더뿐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한 10여 년 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전 비트코인 당연히 담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트렌드가 지금 뭐냐? 지금 예전에는 그냥 기축통화 1강 체제였지 않습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지만 그 전엔 영국의 파운드화였고, 그 전에 뭐 스페인이었고 네덜란드였고, 지금의 트렌드는 탈달러화죠. 다원화입니다. 각자 도생. 화폐도 그렇고 준비금도 다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더리움에 이제 투자를 왜 하십니까? 라고 만약 주변에서 좀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월드 컴퓨터다, 디지털 오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디지털 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의 디지털 화폐죠. 그거에 뭐가 됐든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토큰화된 자산들,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것들이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망이 뭐다? 이더리움입니다.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난 이더리움에 투자해. 이러면 굉장히 조금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예금 토큰, 지금 화폐 얘기에서 빠지면 안 될 또 하나의 주역이 JP 모건이죠. JP 모건은 토큰화 플랫폼 키넥시스에서 예금 토큰 JPM을 어디에서? 캔톤 네트워크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금 어렵습니까? 캔톤 네트워크는 현재 미국 레포, 미국 국채 맡겨놓고 돈 빌려가는 그 초단기 대출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1일 이미 3,500억 달러 규모를 결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키넥시스는 뭐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전 오닉스라고 했는데요. JP모건에서 만들어 놓은 폐쇄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보시면 돼요. 키넥시스. 근데 그 키넥시스는 한마디로 JP모건 위주로만 이제 그 뭡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것을 캔톤 네트워크는 JP모건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소위 뭐 기라성 같은 금융 기관들을 캔톤 네트워크 내로 다 불러들인 거죠. 금융 전용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원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다가 퍼블릭적인 요소를 여기 집어넣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체인이거든요. 키넥시스, 캔톤,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이게 이제 베이스 아시죠? 얘네들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완벽하게 지금 레일이 다 깔려 있어요. 고속도로 지금 이미 다 깔아놓은 겁니다. 왔다 갔다가 다 돼요. 자기들끼리 금융망 JP모건 내에서 아니요. 전 세계로 지금 이게 자산 토큰화 고속도로가 지금 싹 다 깔린 거예요. 물론 유통량은 아직은 적습니다. 그리고 이미 키넥시스 이 지금 JP모건 프라이빗 체인에서 미국의 채권, 주식, ETF,
MMF, 원자재, 뭐 석유, 금, 은 이런 거 있죠. 부동산, 요거 다 자산 토큰화로 쓸 수 있게끔 준비가 지금 끝났어요. 키넥시스. 이거는 JP모건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싫어 나. 그거 싫어. 비트코인 그것도 싫다니까. 근데 써야만 합니다. 이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트코인 지금 대리점에서 JP모건에서 담보대출 다 이용했습니다. 싫지만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내 화폐, 예금 토큰. 왜? 예대 마진 가져가려면 예금 토큰 그대로 써야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다 이제 내가 만든 이제 그 프라이빗 체인 위주로 해서 다 연결해서 결국 다 쓸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조금 다른 거죠. 여기 예금 토큰에 은행들은 이걸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면 그 민간 쪽에서 아마 할 거예요. 뭐 테크 쪽에서. 화폐가 뭐가 1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다극체제로 가는 거예요. 뭐 자산도 그렇죠. 뭐 자산 토큰이나 경쟁을 뭐가 이기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 이게 키넥시스예요. 이게 JP 모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을 위해서 뭐 코인 시장의 뭐 부흥과 뭐 소비자의 뭐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JP 모건 본인을 위해서 시장 구조법에 가까스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돼야 그 키넥시스로 자산 토큰화 장사를 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JP 모건의 공화국이 초대형 글로벌 토큰화 플랫폼이 실현이 될 수 있다. 서클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최근에 서울에 한번 방한을 했었는데요. 제레미 알레어 그 CEO죠. 제가 이분 예전에 초청하려고 했는데 한국 절대 안 왔었거든요. 지금은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지 않았던 화폐들은 미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서클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계획은 없다. 근데 너희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누군가 니들 발행하면 니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는 제공해 줄게. 일단 스테이블 코인 전용 레이어 1 블록체인 아크라고 이걸 서클이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아크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결제 네트워크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락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사람이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겠죠. USDC의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에 라인 잘 서라 지금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지금 USDC 서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테더도 있고 지금 뭐 USD1도 있고 엄청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 그렇죠? 예금 토큰도 있고 CBDC도 있고 화폐들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서 자기의 제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제국주의 맞죠? 신제국주의 시대를 딱 한마디로 해라. 그냥 힘의 논리잖아요. 큰 형님이 힘으로 콱 그냥 누르면 나머지는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제국주의입니다. 그럼 먼저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엘리트 세력들이 지금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만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 보지만 그 뒷단에 있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서를 새롭게 세웠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저희 얘기했잖아요. 도태될 것이다. 저 맞아요. 미래 경쟁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안전이 아웃. 망합니다. 국가가 됐건 경제가 됐건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가 됐든 그들이 만든 질서 속으로 퐁당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질서를 짜니까. 그 힘이 있어요. 특히 금융 쪽에서는. 과거에는 이게 그 스위프트 망이었지 않습니까? 스위프트 망에서 빼버리면 덜덜덜. 이란, 북한, 뭐 베네수엘라, 어딥니까? 러시아. 중국도 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은 자체 탈달러화 결제 시스템들 다 갖고 있죠. 뭐 금도 그래서 막 사재기하고 종이 달러의 시대는 스위프트망 그리고 그 달러를 통해서 금과 석유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했다면 종이 달러에서 이제 디지털 달러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체인상에 올려놓은 이제는 금, 석유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을 플랫폼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새로운 질서예요. 빠르게 적응해야 됩니다. 진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안 하면 그 경제가 그냥 배제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가 떨어지는 거죠. 붙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미국에서 한때 금을 개인들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이거 뭐 80년 정도 된 뭐 7, 80년 전 얘기인데요. 근데 5년 전, 뭐 6년 전부터 뭐 인도다, 중국, 러시아, 뭐 튀르키예, 이집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국채를 안 사고 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달러 이제 탈달러 이제 그 무브먼트가 더 가속화됐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룰을 바꿀 때가 온 거예요. 80년간 잘 써먹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결국 디지털 달러뿐만이 아니고 저는 비트코인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100만 개 산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되는 거냐? 왜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미국의 연준에서 금 있잖아요. 포트녹스. 요거 재평가를 아마도 하반기쯤에 연준과 재무부가 뭔가 협약을 다시 체결을 해서 뭘 할 것 같냐? 이게요. 기가 막혀요. 금을 팔고 비트를 산다가 실은 아니에요. 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금을 파는 게 아니고 장부상으로 예전에 이제 1온스당 35달러인데 지금 1온스당 42달러 지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장부상으로. 근데 지금 1온스가 무슨 42달러입니까? 뭐 4,500달러도 넘지 않습니까? 100배가 넘게 실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장부에 있는 숫자를 바꿔줘요. 그러면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눈덩이처럼 늘어난 그 차액의 일부, 그 차액을 이제 재무부 통장에 이걸 꽂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이제 1조 달러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만 따로 떼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금을 팔 필요도 없고 금을 이제 숫자만 바꿔서 그러면 이제 장부상 금액이 거의 100배가 넘게 오르면 그 중에 일부로 비트코인 100개 사면 된다. 저는 이게 뭐 올 하반기 어느 때쯤에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룰이 뭐였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금이 막 무너지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금도 오를 거예요. 금도 많이 오릅니다. 근데 미래에는 가중치가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중국이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다. 뭐 홍콩에서 저 자본 유출 되면 홍콩도 다 틀어 막았어야죠. 그걸 아닌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막았어야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이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에이다 설립자가 대형 행사할 때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벤트 해가지고 뭐 스폰서링 해서 막 이제 노출하고 그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일회성 행사는 코인 가치의 증대나 생태계 확장에 거의 기여를 못 하더라. 큰 행사에 참석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보다 커뮤니티 하나 만들고 신규 이용자를 유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게 전시 컨벤션 업계에서 한 10수년간 실은 일을 했었거든요. 누구보다 이 생태를 잘 알죠. 근데요, 저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아니, 전시회 나와가지고 돈은 엄청 쓰고, 그 뭐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고, 막 건물 짓고, 막 홍보하고, 사람 뽑고, 돈 엄청 들거든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국내 전시회에서 대기업이나 은행들 전시회에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나왔을까요? 저는 국내 대기업들,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 제가 뭐 바짓끄랭이 잡고 영업을 이걸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사실은 담당 임원은커녕 팀장님들의 연락도 밑에서 다 끊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또 타고 가서 만나보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전시회 좀 나와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 1년 스케줄 보여주시면서 나 지금 전시회 꽉 차 있다. 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뭐 삼성이 됐건 LG가 됐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러면 왜 저희 전시회는 안 나오고 이 전시회는 가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부의 누구 장관님이 뭐 금융위에서 뭐 산자부가 누가 나오라고 콕 찍었다. 이건 안 나갈 수가 없다. 뭐 언론사에서 콕 찍더라. 그러면 난 안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실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이 생태계를 몰랐으니까. 근데요. 해외는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봐요. 매스 미디어 그냥 막 TV 광고, 뭐 라디오 광고, 뭐 이제 전광판에 막 뭐 떡하니 신문지에 다 이런 시대가 지금은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찰스 호스킨슨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요, 뭘 하든지 관계없고, 뭐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든,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찍든, 계급장 다 떼고, 진짜 제품, 서비스, 실력으로 찐팬, 사용자들을 늘려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시대다. 지금 뭐 매스미디어는 제가 볼 때 하늘에 그냥 돈 뿌리는 그런 느낌을 전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코인 투자도요, 과거에는 누가 막 뭐라고 했다 그러면 와 하면서 막 가격이 올랐어요. 누가 뭐 신제품을 론칭했다. 뭐 무슨 기능이 뭐 추가가 됐다. 어디 상장이 됐다더라. 와 하면서 막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시대가 이제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증명을 해내는 그런 코인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뭐 누가 했대. 뭐 이 트럼프가 뭐라고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뚝심 있게 저는 가보셨으면 좋겠다. 투자가 참 쉽지는 않다. 극소수의 선발전인데요. 말이 쉽지 극소수가 된다라는 건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란 얘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합니다. 코인의 큰 손이 된 이란, 테더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이란이 한마디로 지금 경제가요 매우 매우 힘듭니다. 환율은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저리 가랍니다. 그냥 환율이 무너졌고요. 달러 대비해서 무역 결제를 위해서 테더를 지금 뭐 왕창 어쩔 수 없이 이걸 지금 국민들도 그냥 이걸 사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경제 제재가 지금 뭐 수십 년이 넘어갔고요.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 전쟁까지 났죠. 이게 석유 전쟁인 동시에 또 화폐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 이게 참 이란이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란 항구를 지금 미국이 봉쇄하겠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중국까지도 압력을 이거는 실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 항구를 차단하면 중국의 원유 수입길, 이란에서 중국으로 실은 굉장히 그 원유를 많이 갖다 주거든요. 지금 이 길도 차단이 된 거. 그럼 중국도 사실은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5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 한다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조금 벼랑 끝 전술, 치킨 게임이 지금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 그 이란 너희들 좀 친하다며 걔네들 좀 달래봐. 야,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뭐 이런 느낌도 실은 받습니다. 빠른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멕시코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만이라고 지금 명칭을 바꿔버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배들입니다. 배들이 지금 통행량이 엄청나게 미국, 이 멕시코만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에 많아졌죠. 이 배들이 지금 뭐하러 오나 했더니 미국에 기름 사러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지금 또 다른 지도인데요. 이 배들이 실제로 이렇게 통행량이 많아져서 전쟁 일어난 이후에 미국에서 원유 또 석유 제품의 수출량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랍니다. 미국 기름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석유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왜? 베네수엘라도 이란도 이란은 이제 중국 쪽이잖아요. 화폐 전쟁이라는 말도 제가 보니까 맞아요. 전 둘 다 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만 그리고 이제 명칭도 바꿔서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이런 느낌도 저는 받습니다. 다만 좋은데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전쟁이 뭐가 좋습니까? 이거 너무 길어지면 둘 다 지금 뭐 이겼다 서로 이겼다 제가 볼 때 감당 못할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 5월 중순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거 한번 미뤘죠. 여기서 한 번 더 미룰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타협이 최소 4월 말까지는 나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리고 종전이 설사 된다고 해도 이제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글로벌 물류가 이전으로 돌아가긴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누가 통제권을 가져갈지도 우리의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인플레를 적당히 허용하는 방식을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예전처럼 이게 뭐 2% 이하보다 한 3%뭐 심지어 4%뭐 이거 어느 정도 그냥 허용을 할 것이다. 왜? 돈을 더 찍고 빚이 많잖아요. 그 빚을 희석시키려면 돈도 찍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허용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란 항구,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콕 핀셋으로 지금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항구를 왔다 갔다 하는 선박만 지금 차단을 하고 비이란 항구, 뭐 다른 데 나가는 거 이런 건 또 자유 항행을 보장하겠다. 해협 전체를 막아서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게 아니고 이란의 돈줄을 꽉 쥐겠다. 지금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죠. 근데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거 전쟁이다. 이거 접근하면 콱 쏜다. 지금 서로 무력 충돌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죠. 트럼프의 저는 예기치 못한 초강수라는 생각도 들어요. 석유값이 왜냐? 석유값이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자칫 이거 혁명 수비대랑 전투 붙으면 전면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치킨 게임이 이 단계가 작년 관세 전쟁이 상당히 높은 게임인 줄 알았더니 지금 더 높아진 느낌을 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이다. 전 여전히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얘기 드렸던 코인베이스 강경파도 이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최신 버전 봤더니 그거 괜찮던데 지금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제가 지금 내부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결과, 방식, 시점 전혀 모릅니다. 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코인을 없애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큰 손들, 이해관계가 지금 가능성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유동성 그리고 명확성 이 두 개가 본질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결국에는 큰 진전이 나올 수 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